안녕하십니까. 한림법학원 공채 국립외교원 팀장을 맡고 있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쉽지 않은 시간을 내셔 오셔가지고 오신 시간 알차게 보내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공채 준비를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혹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제가 5급 공채를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수험생들과 상담을 했었고, 그리고 합격생들하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사실 이 시험이라는 거는 개인이 다 맞춰서 수험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개별적으로 만약에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설명이 끝난 다음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일비스 한림법학원 5공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설명회는 이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5급 공채 시험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럼 이제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은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부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2부에는 저희 방금 오셨네요. 저희 최종 합격을 하신 현재 저희 스터디 튜터로 봉사하고 계시는 이제 작년에 행시와 입시를 같이 합격하신 예비 사무관이십니다. 조금 이따 2부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합격 노하우와 그리고 이제 간단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이제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생각보다 이제 긴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체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 자료들을 이제 한 번씩 다 언급하면서 보시게 될 거니까 혹시라도 다 못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종합반 팜플렛, 그리고 플래너, 그리고 강의 시간표, PCS 기본 강의 팜플렛, 외국어 등록 안내서, 합격 수기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될 건데요. 그리고 받으신 합격 수기는 좀 두꺼울 텐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합격 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 수기는 이제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고 자극도 되실 건데, 일단 합격 수기라는 거는 다 맞는 말이죠. 합격생이 쓴 거니까.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자기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실 때 똑같이 자기명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합격생이 쓴 건 맞다고는 하지만은 이걸 나한테 적용했을 때 맞는가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부분을 적용하시는 그렇게 선택적으로 받으셔야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받으신 것 중에 이제 그 영어하고 외국어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공문 형태로 된 걸 받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본문식으로 된 것들도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원래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이거를 인사처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5년까지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기간이 넘지 않게 등록하시면은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도록 하시고요. 이제 우선 종합반 팜플렛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시험 기간 및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5급 공채 시험은 5급 사무관을 뽑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험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데요. 1차, 2차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원래 영어랑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실제로 시험을 봤었는데 이게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시험을 통해서 전자조건이 되는 거고요. 한국사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사는 이제 5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는 피셋 그리고 헌법, 피셋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사항판단,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에는 이제 직렬별로 좀 다르게 되는데요.
필수 과목 4개, 그리고 선택 과목 1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렬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준비한 직렬은 일반 행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재경, 그리고 다른 이제 소수 직렬로 해서 인사조직, 국제통상, 교육행정, 뭐 사회복지, 법무, 검찰, 출입관리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행정 아니면 재경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지금 설명회 때도 이제 그쪽에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른 소수 직렬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따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일단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이 절대로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올인해가지고 내 인생을 걸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상 붙을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신 다음에 하고 싶은 걸 선택해야지만 내가 중간에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거 한번 해볼까라는 식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힘들었을 때 내가 다른 걸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표를 설정하시면은 끝까지 밀어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직렬에 따라서 합격 컷이라든가 선택해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나에 대한 적성 그리고 이제 합격 컷을 가늠해 보시고 어쨌든 시험이라는 거는 빨리 붙을수록 좋은 거니까 일단은 그걸 맞춰서 준비를 하신 것도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선택 과목은 현재 이제 사라질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작년에 이제 한번 없애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진행이 계속 됐었고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아무래도 없어질 것 같은 선택 과목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여기서 지금 준비하신 분들은 선택 과목 사라지는 전까지 붙으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 과목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은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하는 게 정보체계론, 정책학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방행정도 요즘에 선택을 많이 하고요. 이 세 과목들은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선택 과목은 최대한 공부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행정학의 하향문들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행정학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내가 선택 과목에서 조금 이제 부족하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소위 썰을 푼다고 하죠.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과목들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이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행정하게 써먹을 수 있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소홀히하지 마시고 같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경책 같은 경우에도 선택은 이제 국제경제학, 통계학 이렇게 선택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아무래도 경제학이랑은 다른 결이 있기 때문에 지입장표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시험이 나오는 내용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한번 해놓으면은 좀 수월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국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학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부담이 처음 접근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합니다. 하지만 국제경제학이 쉬운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개를 한번 살짝 접해보시고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학 비중이 이제 사실상 높아지고 있어서 예비수명이나 일수한 정도는 한 번씩 듣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시험을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접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응시 이런 일정이 나오는 거는 보통 이제 매년 말, 초 그때쯤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접수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많이 보게 되고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 보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응시보서를 접수를 할 때 영어랑 한국사가 있어야지 되는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게 아직 구비가 안 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먼저 그것부터 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 과정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걸 할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빨리 이제 영어랑 한국사를 따고 시작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지금 얼마 전에 2차 시험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먼저 준비를 하신 선배 또는 올해 이제 1차 시험이 붙은
분들도 2차 시험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 이제 며칠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진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그분들에 비해서는 좀 늦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신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이미 늦긴 했습니다. 그건 늦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서 빠르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설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은 약 7에서 8배수를 더 추가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응시 인원 같은 경우는 총 6,891명, 그리고 일반인자 같은 경우는 4,000명이 이제 응시를 해가지고 붙게 되는 인원은 일반인자 같은 경우에는 845명이 붙었고요. 그리고 재능직 같은 경우에는 456명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2차 시험장에 들어야 됩니다. 이제 합격 컷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합격 수기 11페이지를 보시면은 1차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랑은 다른 게, 이 합격 수기는 이제 작년 최종 합격자이기 때문에 작년 통계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앞에 보시는 통계는 이제 올해 통계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이제 올해께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올해 1회 컷 같은 경우에는 67.5점이었고요. 21년은 75점, 20년은 75.83이었습니다. 재경직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69.16이었고요. 작년에는 75점, 20년에는 76.66.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 컷이 좀 떨어졌습니다, 올해. 이제 아마 들으셨겠지만 올해 시험을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사실 작년 시험도 이제 쉬웠던 건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언어하고 자료가 좀 어려웠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자사항이 다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합격 컷 자체도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합격 컷 자체를 가지고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그때 봤었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떤 퍼센트에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잠깐 안 보이는데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해가지고 있고, 또 양성평등제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지방대학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이제 우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 20% 정도의 할당량을 이제 받고 있는데, 그 20%가 할당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10% 범위 내에 안에서 추가로 합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적으로 추가를 합격시켜주는 건 아니고, 1차에서는 3점, 그리고 2차에서는 2점 제한 안에서 그 범위 안에 드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합격을 시키는 거니까요. 혹시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잘 확인해가지고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1차를 하고 지역직이 있는데요. 지역인재하고 지역직하고 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역직은 이제 전국직과 다르게, 전국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부처, 중앙정부부처,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행안부라든가 뭐 교육부 그런 데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지역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 그 청사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컷 자체가 살짝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를 보게 되시게 될 텐데요. 2차는 전체 TO에서 약 1.3배수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응시 인원이 전체는 1,400 해가지고 최종 이제 붙는 사람은 258명이 이렇게 붙게 됐고요. 이제 이렇게 붙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3차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2차가 본 게임이 될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논문형 평가로 진행이 된 거고, 2시간 동안 100점 기준에서, 그러니까 보통 10페이지를 보게 되는 거니까,
10점에 한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량에 대해서는 근데 너무 이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쓸 내용을 다 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를 이렇게 보시게 된 다음에 3차를 보게 될 건데요. 보통 과천 청사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5급 사무관의 위치상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보수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뽑는 게 아니라 거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5급 사무관의 위치가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공무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뉴스에 나온 정책들을 만들고 추진할 입장인 사람들이 되는 위치에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수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5급 사무 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이제 거르는 면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알고 이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를 하실 때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 보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게 되는데 직무 역량, 뭐 공직 가치, 인성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면접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걱정은 접어두시고 일단 1차, 2차를 붙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차를 보고 난 다음에 또는 합격 통보를 받은 다음부터 면접은 대부분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1차를 먼저 붙고 그 다음에 2차까지 붙는 거를 목표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집단 토의가 이제 없는데 원래 집단 토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단 토의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2년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접 때 보는 건데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시게 됩니다. 우수, 보통, 미흡. 그래서 이제 우수는 무조건 붙는 거, 미흡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 그리고 보통은 그 안에서 또 선별이 되는 건데요. 사실상 대부분이 다 보통이 된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수나 미흡이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보통을 받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면접의 특성,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걸 대비한 학생들이 다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면접에서 그럼 떨어질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떨어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통에서 떨어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항목이 있는 겁니다. 2차 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어쩔 수가 없어요. 성적순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이 본게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2차를 최대한 잘 봐야지만 3차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점수가 좀 낮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웃음 맞으면 되는 건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면접에 떨어진 분들 보면은 대부분 2차를 턱걸이로 붙은 분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뭐 당연히 붙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떨어진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동의진이나 동의직군에서 1차를 면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2차부터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번 면탈을 했던 분들은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붙게 됩니다. 그래도 빨리 붙는 게 좋겠죠. 그래서 2차 점수가 높아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이 1차 시험은 사실상 하루 종일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 수밖에 없죠. 아침부터 가서 끝나는 시간이 거의 이제 저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좀 단축이 돼서 이렇게 된 거지 사실 예전에는 6시까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 했었죠. 게다가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시험의 특성과 PCS라는 특성이 겹쳐져 가지고 그날의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고난이 있는 게 이제 1교시 시험이죠. 이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거와 다르게 헌법과 언어원리를 같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피셀과 결이 다른데요.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평가로 패스제입니다. 6점을 못 넘기게 된다고 하면은 1차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피셋을 뭐 100점 맞고 만점 만다 하더라도 헌법에서 내가 이제 꽈랑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1차가 그냥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영향을 미치게 돼서 헌법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게 되면은 피셋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헌법 같은 경우에는
25문항, 사지선다로 진행되는데 60점 패스이기 때문에 60점 패스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반틈을 조금만 더 맞으면 되는 거라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점수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시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70에서 80점 이상을 맞는다라는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헌법에서 불안해 버리면은 당연히 바로 이제 시험 보게 되는 언어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영향이 당연히 점수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헌법은 이제 무조건 7, 80점 이상을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험법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 헌법은 사실상 객관식 법과목은 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에서 사실상 가장 부담이 적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 이론 그리고 핵심 이론, 이 두 과정이 이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론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문제풀이 과정이 이제 12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론 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을 꼭 한 번씩은 들으셔야 될 겁니다. 문제풀이 과정을 안 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제 내가 내용을 안다는 것과 문제풀이 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또 이제 12월 달까지 이제 헌법을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CC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심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막판이 되면 내가 다른 거 잡고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헌법을 잡고 있기가 힘들다는 말이기 때문에 10월 때까지 끝내놓고 마지막에 점검을 한다라고 생각을 준비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헌법 문제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헌법은 암기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하실 필요 없고 강의 들으시면서 그때부터 차근차근히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사이버 오퍼센터에 이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피셋. 피셋이라는 거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공직적성 평가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진입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 문제 있을까요? 여기에서? 네. 네. 그 피셋이라는 거는 공직적성 평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원래는 준비라고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적성평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이게 또 상대평가다 보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또 잘해야지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준비를 하는 시험이 돼버리게 된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지만 팜플렛 다 나와 있으니까 팜플렛 보시면은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을 텐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의 표현, 추론, 비판적, 논리적 사고 등의 능력을 검정,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은 수치 자료의 정리와 이해, 처리와 응용 계산, 분석, 정보 추출. 이제 많은 거쳐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적성평가라고 했잖아요. 공무원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고서 같은 걸 많이 만들고 또는 이제 받아서 보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빠르게 보고 분석하고 처리하는지 그 능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 논리는 이제 텍스트로 된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고요. 자료 해석은 이제 표, 그래프, 수치화된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비교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게 상황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형이 가장 많은 게 상황 판단이 돼서 처음에 이제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가 없죠. 네, 많은 문제를 풀면서 적응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셋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소문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뭐 공부를 해도 안 된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다. 그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이건 사실상 뭐 옛날 얘기죠. 요즘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예전에 사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던 거였고, 이제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면 되는 시험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시험 도입된 지 십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 게 기출이 다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들을 유형화시키고 거기다 접근법, 풀이법들이 나와서 이제는 그거를 이제 배우면 되니까 이제 피셋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공부를 해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유형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접근법, 풀이법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기출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이론을 그냥 내가
지수로 봐드린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기출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기출이 똑같이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봐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배운 이론을 다른 문제 적용하고 응용하고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만 그게 진짜 내 실력이 되고 점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내용만 따라간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점수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세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풀어보시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공부했었던 수능 언어랑 비슷하니까 친숙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독해 위주니까 이제 비슷한데요. 지문 자체가 좀 더 난해하고 더 길고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논리 퀴즈 같은 게 들어가서 이 부분 좀 생소하긴 할 텐데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리 퀴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한번 실력을 올려놓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정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는 근데 친숙하다라고 하지만 자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들을 평소에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평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것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내가 익숙하게 하고 거기에 쓰인 스킬들만 익힌다면 의외로 금방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세 중에서 가장 전증한 과목이다 라는 평가가 되는 과목이 자료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 판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유형이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법조문이라서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이것도 생소하지만 점수를 확보하는 과목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퀴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이제 많이 편차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재미있게 풀다 보면은 되는 거니까 처음에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일단 많이 풀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황보다는 접근하시면 그나마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셋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를 해도 내가 어떤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푸는 스킬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다 보니까 쌓인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했는데 점수가 그렇게 오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처음에 이제 점수가 안 오르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피셋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갔을 때 점수가 오르는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체됐을 때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점수 안 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수가 분명히 오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그냥 무작정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이제 유형별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유형을 하나씩 정보를 하다 보면 그만큼 점수가 오르게 되는 거니까 무작정 이제 뭐 양측을 한다고 하죠. 당연히 양측은 필요한데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이 내가 약하고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공략하는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센터에서 이제 기출문제가 다 있으니까 꼭 이제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이러한 테스트는 이제 수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떤 거에서 약하고 그래서면 내 공부 비중 어떤 걸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차 그리고 2차에서 각 과목별로 계속 테스트하는 거는 분명히 계속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테스트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피셋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 이것부터 풀게 되시면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최근 3개년을 빼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자체도 원래는 90분이 정상이죠. 테스트라고 하면은 90분에 풀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은 좀 여유를 가지고 처음에 푸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타이트하게 이렇게 테스트 했을 때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점수가 안 나오면 힘들다. 그런 말들을 들은 상태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이 꺾여버리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 시험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인데 그렇게 자신 꺾인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앞으로 이제 테스트 할 때는 당연히 시간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더 줄여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거고요. 가장 많이 나온 점수가 50점대예요, 처음에. 그리고 좀 안 나오신 분들은 3, 40점대가 나오고, 좀 잘 나오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60점대, 그리고 소위 P세트와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바로 7, 80점대가 나오긴 한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주변에 보면은 아마 많이 보일 거예요. 점수가 잘 나왔다는 분들이.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점수가 잘 나왔으면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근데 점수 안 나왔어요. 굳이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본 사람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과정이 이렇게 기초인문, 기본, 심화, 핵심, 실전 모의사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팜플렛 9페이지 보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기초인문, 기본 이 과정이 이제 이론 과정이 될 겁니다. 이론 과정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 론적인 거, 그리고 스킬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유형별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고, 이게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는 이제 심화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때 배웠던 이론을 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되는 게 심화 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응용이 이제 이론 때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때는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되는 게 심화 때. 이때는 하프모의사를 먼저 보는 거죠. 시험을 20문제를 하프모의사 이제 강의 전에 먼저 보게 되고, 강의 시간 때 앞에 배웠던 이론이 이제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견인지를 같이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고, 핵심, 실전 모의사가 진행되고, 마지막에 전공 모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실전 모의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몸과 마음을 실전 모드로 바꾼 과정에서 일단 실전적인 문제를 계속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전각을 올리고 오답 정리를 해주고 내 단점들을 보완하는 과정이 실전 모의사가 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핵심 강의는 기출 문제를 푸는 건데, 제가 아까 이론은 기출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은 이제 뒤에서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새롭게 정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론 한번 정리하는 게 핵심 강의가 되고, 기출 문제를 빠르게 풀면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곧 있으면 이미 시작이 됐죠. 자료해석 기본 강의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인문, 기본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이론 과정인데, 기초인문은 이미 끝났고 기본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이번 주에 시작한 기본 강의부터 진행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미 접수는 마무리됐지만 이제 7급 또 이제 P셋이 도입됐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는 7급 P셋도 구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제 2차. 1차는 넘기기만 하면 되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제 2차는 높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2차는 사실 이제 말이 안 되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붙어야 되는 거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양이 너무 많아요. 사인자 전공기준 평가를 하는 과목이 5과목입니다. 단순히 계산만 하더라도 20년짜리를 우리는 1년에서 1년 반에 끝내는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면은 안 돼요. 이제 그 성향 중에 이제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시험에서는 그런 성향을 최대한 누르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순간 장소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과정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될 것들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과목들 중에 이제 경제학이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비중을 높게 잡으셔야지 될 거예요. 이번 올해 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다고 했잖아요. 올해도 경제학에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목의 특성상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다른 논문 과목들, 행정법, 그리고 행정학, 뭐 정치학, 그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점수 편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답이라는 것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학문들이기 때문에. 근데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전제, 도출과정, 풀이과정, 각 결론. 이것만 제대로 다 도출한다 라고 하면은 이론상으로 100점도 가능한 게 경제학입니다. 실질적으로 8, 90점대가 나오는 게 경제학이야.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식을 잘못 쓰고 계산 잘못하고 그래프선 잘못 껐어. 그러면 점수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경제학이죠. 고득점 할 수 있지만 점수 편차 크다. 그럼 당연히 경제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과정에서 2차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2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학. 그러면은 경제학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될 겁니다. 그럼 이 2차 과목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순환 과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2차 과목은 저희가 이제 순환이라고 해서 진행하는데, 이 순환이 뭐냐면 사실상 이제 반복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반복적으로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과정이 이제 AB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이렇게 진행될 건데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AB순환을 배웠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1순환에 들어가는 거고, 1순환을 한 다음 2순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일단 내용상으로 이제 심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순환 때부터 본격적으로 답안 연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피라미드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AB순환 때는 이제 베이스를 닦는 거고, 이걸 배웠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 과정 1순환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순환, 3순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1순환 때부터 본격적으로 답안 연습을 하게 될 건데요. 2차는 답안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린 답안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시험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안으로 이제 채점을 받으니까 답안을 가장 잘 써야지 되는 거죠. 그 연습이 본격적으로 하는 게 1순환 때부터, 이때 3일에 한 번, 그리고 2순환 때는 이틀에 한 번, 3순환 때는 매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1순환 때 처음 답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답안 어떻게 써야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체감력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게 2순환 때 될 거고요. 근데 2순환 때는 이제 시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2차는 이때 보는 거고 1차는 이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를 보게 되는데, 일단 1차를 먼저 붙어야지만 2차를 볼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1차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1차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시기가 딱 이때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셋이란 거는 내가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유지하기 쉬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고를 짜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내 머리에 한번 맞춰놓으면은 유지하기 쉽거든요. 근데 2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용도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 논문을 써가지고 평가를 받는 시험이다 라고는 하지만, 어떠한 주제에서 뒷받침하는 내용을 쓴다 라고 하면은 그건 암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차는 암기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고, 그 말은 일단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 계속 밀어붙여야지 되는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끊겨버리는 게 이 기간이 돼버리게 됩니다. 1차를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2차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차가 많이 날아가게 되고, 1차를 합격했다 하더라도 이 3순환 기간에서 이제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3순환은 그냥 무조건 힘든 시기입니다. 매일매일 시험 보니까 당연히 따라갈 여력이 없고, 계속 유지되면 슬럼프가 되는 거고, 정신 차리면 2차 시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시험장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붙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1차, 2차를 이제 같이 쭉 진행을 하다가, 이때, 1차를 못하고, 1차만 하다가 2차를 여기서 떨어져 버리고, 그럼 이제 그 시기가 이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는 근데 내가 1차를 한번 합격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1차에 대한 부담이 확 떨어지게 되니까 2차를 안정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2차 시험장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 많이 붙는
경향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빨리 붙는 거는 1차를 빨리 합격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이제 피셋을 좀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가지고 공부에 대한 비중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부 비중이 이렇게 어느 하나를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피셋 실력을 많이 올렸다라고 하면 2차 공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시간이라는 거는 제한이 있으니까 내가 2차를 이 정도만 이제 꾸준히 유지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2차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곧 시작이 되죠. 네, 경제학 1수년 때부터 경제학 1수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게 이제 7월 11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하신 분들은, 아까 마찬가지로, 바로 진행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입시원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경제학이 그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수년을 듣는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예비시간을 요약해가지고 정말 이것만은 듣고 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종합반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먼저 예비시간을 빨리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경제학만이라도 예비시간을 빨리 듣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안 힘들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경제학이 가장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학은 무조건 잡고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말은 쉽죠. 이것들을 쭉 따라가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내가 한다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거고요. 합격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충족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빨리 붙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래서 보통 이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언제까지 붙겠다라는 목표로 많이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2, 3년 정도를 많이 잡으실 건데, 그 기간이 틀린 건 아니죠. 보통 합격을 할 때까지 걸리는 공부 기간 자체가 3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합격 수기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른 분들이 뭐 2점 몇 년, 그리고 이제 3년 그 정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2, 3년을 이미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면접을 해준 거죠. 내가 이번에는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떨어져도 괜찮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다, 이 시험을 준비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내가 내년에 한번 붙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대한 단기 목표들을 세워가지고 하나씩 꾸준히 해나가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뭐 당연한 말들이죠. 공부를 다들 이제 평생 동안 또 해줬으니까 당연한 말들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매일 꼭 해야 될 걸 미루지 않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제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버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최대한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체력 관리, 스트레스 관리도 소음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당락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모든 시험 다 똑같죠. 그 이유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봤는데 그게 나왔다.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시험 준비를 할 때 뭐 서브나 단코나 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든 요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보통 이제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과목씩 진행되는데 그 전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 내가 그거를 다 볼 수 있는 그거를 만드는 게 단권하고 서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요약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뭐
보통 이제 뭐 주변에 합격자 있어가지고 합격자 뭐 필기를 받았다, 서브를 받았다 라고 하신 분들인데 그게 도움은 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만 내가 이제 봤을 때 그 내용이 상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또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걸 하지 말고 내용을 내가 제대로 파악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답안을 작성을 할 때 내가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못하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거를 확인해 가지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시험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안 보면은 내가 그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험은 내가 무조건 다 참여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수년 때부터 시험이 3일에 한 번씩 진행된다 라고 했을 때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무조건 답안 제출을 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못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한 줄만 쓴다 또는 목차만 잡았다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제출한다 라고 생각하고 하셔야지만 답안을 계속 제출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답안을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답안은 무조건 제출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답안을 잘 썼을 때 처음에 당연히 힘들 거라고 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보조적인 장치가 들어가 있죠. 이제 최고 답안 그리고 예시 답안이라고 해가지고 예시답안을 하게 되면은 그런 자료들을 받게 될 거예요. 예시 답안이라는 거는 교수님께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이런 문제는 이런 목차, 이런 내용이 들어야 한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예시 답안이 되는 거고 최고 답안은 그때 제출했던 사안들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고 모범에 맞는 걸 뽑아서 이제 그게 최고 답안으로 이제 자료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럼 답안이 3개가 되는 거죠. 내가 제출한 답안 그리고 최고 답안, 예시 답안. 그럼 이 답안 3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나만의 답안을 다시 한번 써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답안의 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답안이 만들어진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쉽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장치들로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는 건데요. 일단 실강으로서 쭉 따라가는 게 장교부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출결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또 단톡방으로 해서 내가 어떤 거를 할 건지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를 또 단톡방에서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오시면서 플래너를 받으셨을 거예요. 플래너를 보셨을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체 일정이 나와 있고 세부 일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체크하는 부분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어떤 걸 할 건지 했는지 놓쳤는지에 대해서 적는 칸들이 있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적는다고 하면은 사실 그게 매일매일 애복습이 바로바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뒤에 또 보면은 1차, 2차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시험을 봤을 때 틀렸는지 오답을 썼는지에 대해서 적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쓰다 보면은 내 약점이 또 거기에 도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내가 정복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써보신 분들은 다들 정말 만족을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죠. 오늘 내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건너뛸까? 라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마다 하단번에 보면은 이제 확인란을 만들어가지고 확인을 받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메이저라든가 튜터 이제 뒤에 이야기 드릴 건데 이분들한테 이제 확인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던 튜터, 매니저를 말씀드렸는데요. 튜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스터디 또 하시게 될 건데 스터디에 투입이 되는 합격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이미 이제 스터디를 많이 했고 그리고 합격까지 하신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됐을 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스터디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스터디는 일단은 선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강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혼자서 하면 안 하게 되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약속을 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대 모여서 이걸 하자. 근데 이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도 문제고 안 좋아도 문제고, 좋다 보면 뭐 스터디 끝나서 커피 한잔 하고 밥 한번 먹고 술 한잔 하고 그러다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린 침묵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최대한 그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물론 해도 괜찮아요.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만. 그래서 그걸로 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니까. 하지만 이제 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적 통계 또 이제 별도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통계를 하기 전에 종합반들은 단과와는 다른 채점자가 배정이 될 거예요. 저희가 선별한 채점자를 배정을 해가지고 더 채점을 자세하게 하게끔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복수 동영상이죠. 이제 인강을 제공을 저희가 해드린 건데 종합반 과정에 이제 급여의 책정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그냥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복습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쭉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과정이 이제 뭐 1순환, 2순환, 3순환 그렇게 진행되는데 과목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들어야 될 거예요.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기간이 너무 길어요. 과목당.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과목을 하고 있을 때 앞에 배웠던 과목을 당연히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그 이전 과목을 내가 복습을 해줘야지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복습 동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복습하라고 제가 제공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걸 안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강제할 것인가,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용 모르는 내용 있으면은 복습 동영상을 통해서 복습을 다시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금액적인 할인이겠죠. 이제 단가로 따로 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훨씬 할인이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종합반 스터디 메이저. 이분들은 이미 합격을 하고 유학을 있는 상태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합격할 때까지 힘들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상담을 받으세요. 최대한 괴롭히신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인 것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합격자라고 하지만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해결해 드리는 건 아니고 교수님 따로 이제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과정들을 제대로 다 소화하면서 끝까지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있는 게 종합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습실이 제공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앉아 계신 강의실을 이제 지정을 해가지고 자습실로 이제 바로 이용하실 거고, 이제 물건 같은 것도 이제 놔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물함 같은 경우에도 종합반이라고 하면은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난 이렇게 오픈된 데가 싫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독서실을 찾아서 제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가서 하시면 되는데 저희 조율충이 따로 있고 전담하는 총이 별도로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근데 그 독서실은 이제 무료는 아니고 이제 할인된 금액 유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그리고 이제 합격생들, 스터디 매니저, 튜터,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설명의 특성상 좀 포괄적이고 일반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또 개별적으로 다 잘하는 게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전공하고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 신청을 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분 정도 쉰 다음에 저희 이제 스터디 튜터로 계신 합격자분이랑 다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그 합격자 이제 노하우 좀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혹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선 제 소개부터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작년에 입법고시랑 모국공채 최종 합격한 이재승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1차 피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2차 서술형 시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는 3차 면접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붙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 시험에 있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나만의 풀이 방법을 좀 체화해 놓자,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시험 다들 풀어 보시기도 하고 안 풀어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문제를 풀어 보시면은 이게 2차 시험이랑은 다르게 어떤 내용을 암기해서 그거를 묻는 시험이 아니고 좀 순발력이라든지 그 수능할 때 수능 국어에서 그 비문학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 시험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지식을 그 전에 많이 쌓아 놓는 것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좀 체화를 시켜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춘 부분에서 문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좀 기계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나만의 방법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은 그 전에 난 이렇게 풀었었지 라고 했었는데, 시험장에서 좀 긴장도 되고 또 시험이라는 그 압박감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풀이 방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고 그 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풀이 방법을 가지고 그걸 시험장에서 실제 적용을 시켜서 답을 기계적으로 도출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 일정상 1차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격을 하니까 좋겠지만, 그거랑 더불어서 1차 시험을 치고 그 발표가 나기까지 길면 한 달 정도가 있는데, 그 기간에 우리가 2차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1차에서 조금 컷일 것 같은데, 컷보다 잘하면 붙고 잘하면 떨어지겠다 라는 점수를 받아 놓으면, 남들이 2차를 열심히 달리고 있을 때 불안해서 내가 지금 2차를 하는 게 맞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무래도 삼순환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 1차 시험을 쳤을 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컷을 모르니까 이거 붙을까 떨어질까 라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만나도 계속 붙을까 떨어질까 이런 얘기만 하고 그 2차 시험에 좀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맞아놨더니 1차 컷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무조건 붙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1차 치고 잊고 빨리 2차로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기계적으로 나의 풀이 비법을 좀 체화시켜 놓자. 그리고 1차에서 최대한 점수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높게 맞아 놓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차 시험은 컷만 넘기면 그냥 되는 시험이니까 그 정도만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차를 위해서 달릴 기간을, 그 마음가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1차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차에서 좀 고전을 겪는 것 같습니다. 1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숙달이 되면은 넘는 사람은 계속 컷을 넘을 수 있는데, 2차 같은 경우는 답안지를 썼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점수로 연결이 되는지 누가 채점한 교수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그거랑 그 답안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또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마지막 붙을 해랑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도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치는 시험이 이때까지 뭐 수능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서술형 시험이다 라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 있어서도 이거는 서술형 시험을 내가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럼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이거를 조금 써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공부할 때는 어떤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를 하면은 객관식에서 1, 2, 3, 4, 5 보고 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암기하고 답안에 현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하는 과정, 암기하는 과정, 현출하는 과정, 세 가지를 다 해야 답안지를 완성할 수 있고 또 점수가 나올 수 있고, 이 현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거를 조금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해 같은 경우는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냥 그 글이 주어졌을 때 이걸 보고 정오를 판별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이거 맞다, 틀리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시험에서의 이해는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객관식 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이 내가 이거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해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암기에 있어서도 사실 모든 경제학 빼고는 모든 과목이 암기가 일단 우선이 돼야지 답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암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고 맞는 거 틀린 거 고르기만 하면 되니까 구체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장단점이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암기를 해서 그걸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암기하는 수준도 이걸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단계로 현출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다 아는 주제가 나왔더라도 누구는 현출을 잘해서 점수가 좋고 누구는 점수가 낮단 말이죠. 다 아는 주제가 나와도. 그러면은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마지막 작년에 붙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가장 좀 우선했던 게 뭐냐면, 이것도 결국에는 교수님이 묻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문제를 냈고, 그럼 나는 그 묻고자 하는 바에 맞춰서 대답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가 나오면 나 이거 봤던 거다, 나 이거 아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는 내용을 막 썼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 붙을 때는 내가 아는 내용, 그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이 묻고자 하는 바가 있다, 그 묻는 바에 맞춰서 내가 아는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아는 거를 묻는 바에 맞춰서 변형을 시켜서 답안을 써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답안지를 써서 채점하는 방식이, 만약에 이게 면접 시험이라면 그냥 교수님이 묻는 바에 대화하듯이 묻고 답하고가 되지만,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글로 쓰는 시험 방식을 택하는 걸 텐데, 거기에도 이게 결국에는 의사소통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묻는 주제가 있더라도, 그게 내가 아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걸 다른 방향으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 다른 방향으로 물어보는 대로 내가 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냐면,
처음에는 이 현출을 해야 되는데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현출을 못 해요. 아는 게 없으니까 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암기가 좀 차니까 아는 것만 써요. 물어본 거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외웠던 거, 내가 암기했던 거에 집중해서 그것만 쓰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단계가 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를 가지고 물어본 바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번째 단계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 아는 걸 쓰는 게 아니고 아는 걸 물어본 바에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3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3차 면접시험 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 남들이랑 대화할 시간도 잘 없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얘기할 기회가 잘 없어서 3차 시험에서 그건 면접이니까는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는 다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일단 첫 번째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발표가 나고 나서 사람들이랑 스터디를 조직해서 그때 연습해도 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이거랑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물어본 바에 대해서 의도한 대로 대답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특히 강조드리는 건 1차 잘 쳐서 안정되게 점수를 받자, 2차 묻는 바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그러면 하루에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할 때는 의문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8시부터 해서 11시, 12시 정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밥 먹는 시간, 그렇게 하면 밥 먹는 시간 빼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하면 한 순 공부 시간은 12시간?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10시간 넘어가면은 하루 공부하는 양을 끝내기에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10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조금 체크를 해 가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터디를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작년 이전에는 사실 스터디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왜 스터디를 안 했냐면 스터디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그냥 혼자 공부해서 답안지 쓰고 답안지 잘 쓰면 되지 스터디가 굳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스터디를 하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한 2가지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스터디에서 예를 들어서 답안 스터디를 쓴다. 그러면 2시간 동안 100점을 한번 우리가 써보자. 하고 나서, 쓰고 나서 같이 돌려본단 말이죠. 돌려봤을 때 남들이 어떤 거를 잘 썼는지,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에 어떻게 이 글이 다가오는지, 거기서 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남들이 어떻게 쓰니까 안 좋더라 라는 걸 좀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들의 잘된 점을 벤치마킹 할 수 있고, 또 다른 점으로는 남들이 안 좋은 점을 난 그렇게 안 해야겠다. 그리고 스터디원한테 너 이렇게 쓰니까 좀 안 좋더라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교수님들도 내 답안을 그렇게 꼼꼼하게 읽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스터디원의 답안을 볼 때도 꼼꼼하게 보고 읽지 않아요. 그래서 쓱 봤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다르게 읽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쓰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강제성이 부여가 되니까 혼자 할 때보다 좀 긴장감도 있고 경쟁하는 느낌이 드니까는 좀 더 잘 집중해서 답안을 쓰거나 암기를 하거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할 때는 답안 2시간 만에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도 2시간 반 이렇게 될 때가 많은데,
같이 하면은 2시간 만에 같이 그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집중돼서 쓸 수 있는가를 같이 연습하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반에서도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스터디 굳이 필요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터디 하면서 같이 남들 거 보면서 이 부분은 난 이렇게 안 해야겠다 또는 좋은 부분은 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먹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조급함을 좀 버리고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행정법 강의를 듣고 복습을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복습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오늘 뭐 배웠지 떠올려 보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이름만 생각이 나요. 둥둥 떠서. 그런데 그 과정이 결국은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어차피 나중에 되면은 다 이해가 되고 다 암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다 외울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덜 스트레스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꾸준히 하자입니다. 하루에 아까 10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10시간 이상을 사실 장기간 1년, 2년 공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꾸준히 한 사람들이고 좀 성실하게 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하더라도 내가 설정한 그 시간을 꾸준하게 하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욕심을 내서 남들보다 몇 개라도 내가 더 잘 쓰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몇백 명은 붙어서 나가는 시험이고, 그럼 그 시험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잘 쓰면, 남들보다 잘 쓴 부분이 몇 개씩 쌓이면은 고득점으로 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암기를 할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남들보다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쓰고 가겠다. 이 내용이 나오면 나는 남들보다는 이 부분은 점수를 잘 맞도록 이 부분까지 암기하고 조금 욕심을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차 때는 같이 리뷰하는 스터디만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어떻게 풀었는지, 좀 쉬운 문제들은 사실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좀 어려운 문제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각자 풀었는지 같이 공유해보고 남들이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또 벤치마킹 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불합격했을 때 저는 1차도 떨어져 봤고 2차, 3차도 다 한 번씩 떨어져 봤는데 사실 특히 3차를 떨어졌을 때는 3차에서는 거의 안 떨어지기 때문에 붙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떨어져서 그 멘탈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붙어 나갈 사람은 나갔으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 이제는 남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다시 공부하러 가는 게 더 낫겠다. 그게 덜 불안하고 덜 힘들겠다라고 생각해서 떨어지고 한 3, 4일 쉬다가 그냥 다시 독서실 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다시 공부에 빨리 집중해서 원래대로 가는 게 잡생각도 안 나고 어차피 내년에 시험을 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공부를 하시는데 신림동에서 하셨어요? 네, 신림동에서 했어요. 여기서 원룸이나 이렇게. 네. 집에서 안 다니고. 네. 집에서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냥 여기가 그 분위기 자체도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신림동에서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주 7일을 공부를 하시잖아요. 7일을 계속 그렇게 12시간 하셨어요? 아니면 뭐 토요일까지는 하고 일요일은 좀 쉰다든지 하여튼 뭐이 시간이라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요일은 무조건 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은 내가 쉬어야 또 다음 주를 준비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요일은 쉬었는데 시험 임박해서는 사실 일요일도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는 뭐 저녁까지만 한다든지 하면서 일요일도 그래도 공부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네. 1차랑 2차 공부 비중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제 1차를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 2차 과목을 앞에 들어가서 까먹게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그거는 그 1, 2차 공부 비중은 좀 시기에 따라서 달랐던 것 같아요. 피셋 임박해서는 한 달 전, 한 달 반 전으로 해서는 피셋만 했었고, 그전에는 하루 피셋을 하더라도 조금 비중을 많이 줄이려고 했어요. 뭐 하루에 5문제만 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줄이려고 했었고, 그 시간 임박해서는 피셋에 확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피셋은 일정 단계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가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감을 좀 유지하면서 뭐 강의 듣는 것도 조금 짧게 해서 듣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했고, 시험 임박해서는 피셋에 확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텐을 최대한 좀 올려서 유지를 시켜 놓자라는 방향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시험 까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피셋에 몰입할 동안 앞에 했던 2차 시험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까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셋 끝나고 나서 내가 최대한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전에 공부를 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피셋 기간 끝나고 까먹은 부분을 최대한 빨리 보충할 수 있도록 그 이전 기간에 최대한 많이 봐놓고, 뭐 서브 같은 것도 내가 최대한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스터디는 학원 종합반을 이용하셨어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의 스터디를 구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의 스터디가 있나요? 종합반에서도 했었고, 그 마지막에 할 때는 그 면접 같이 떨어진 사람들끼리 따로 또 조직을 해서 했었어요. 1, 2차 스터디를? 2차 그 면접에서 떨어지면 1차를 안 봐도, 네, 그래서 2차, 네. 네. 슬럼프 극복은 혹시 어떻게 그 부분도 사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슬럼프가 막 엄청 크게 오고 그러지를 않긴 했었는데, 그래도 공부하다 보면은 오늘은 정말 공부하기 싫다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뭐 슬럼프 일종으로 본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그냥 나가서 산책 한 바퀴 하고 다시 들어가서 그냥 공부했거든요. 결국에 그때 그냥 만약에 짐 싸서 집에 간다 해도 집에 가도 어차피 막 마음 편하게 못 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냥 한 바퀴 걷고 와서 다시 프레시하고 리프레시하고 다시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식사나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8시에 공부하러 가서 좀 일찍 먹었어요. 11시에 먹고, 밥 시간도 저는 그냥 밥 빨리 먹어도 그냥 1시간 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밥 먹고 조금 쉬고 들어가야지, 결국에는 오후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기분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좀 쉬어야 뒤에 시간도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저녁은 5시나 6시쯤에 나와서 또 1시간 그때 썼던 것 같아요. 체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뭐 주기적으로 헬스를 가시거나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체력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산책하면서 좀 그냥 기분 전환 겸으로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해보시고 그냥 최대한 맞는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저는 그 진입할 때 시기가 안 맞아서 처음에 예비랑 1순환은 그냥 따로 했거든요. 근데 2순환이랑 3순환은 실강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강을 들으니까 사실 인강으로 할 때 장점은 배속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하고 내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실강으로 했을 때 장점은 옆에 사람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만약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물어보고 피드백 받을 수 있던 점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학교 다니면서부터 좀 됐어요?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중간에 휴학을 하고 했었어요. 학교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한 학기 다니고 그때부터 휴학을 하고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럼 졸업 전에 붙으신 거예요? 네. 어, 2차는 저는 정보체계론을 했었는데 정보체계론을 왜 했냐면은 정보체계론이 양이 아무래도 좀 적고 좀 더 행정학을 했으면 좀 더 편하게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간을 아껴서 다른 과목들에 좀 투자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지행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지행이 점수를 한번 잘 준 적이 있어서 근데 사실 지행 하나, 정보 체계론 하나 다 점수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이 그 20년도에는 좀 늦게 시험을 쳐서 그때는 2학기를 다니고 그 사이에는 다 그냥 쭉 휴학을 했었어요. 보통 시험을 치면 1학기에는 같이 그 6월이나 7월에 2차 시험을 치니까 1학기에는 3순환도 있고 필셋도 있고 하니까 1학기는 병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험 치고 2학기는 그때 한번 다녔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최선님께서 너무 오래 해주셔가지고 더 덧붙일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아까 질문 나왔던 것 중에서 간단히 좀 덧붙이자면은 처음부터 순공 12시간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학교 가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는 10시간 치는 거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내가 공부하는 시간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공 시간에 일단 내가 최대한 맞춰보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늘려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체력적인 것은 당연히 관리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기전이다 보니까 내가 한번 아파버리게 되면은 정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희 스케줄 자체도 거의 1년 360일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한번 아파버리면 그 빼어가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당연히 몸 좀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머리 좋다는 것도 챙겨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수험의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 2차 공부 비중은 이건 사실 답이 없어요. 이제 계속 이제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해나갈 수밖에 없어서 이건 이거다 라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내가 내년 2차는 무조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2차를 한번 붙어야지만
어떤 공부 동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2차를 놓으라는 건 아니고 내가 내년에 2차를 어떻게 들어가면 2차 시험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차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내년 2차를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글씨체 가지고도 많이 고민했었어요. 저는 사실 정말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교수님들도 사실 학생들이 이제 인생을 걸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석을 해서 하시기 채점을 해주시니까 너무 걱정하셔도 되는데 하지만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글을 가독성 있게 쓰려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씨를 너무 흘려서 쓰면 당연히 읽는데 힘들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그건 정자로 쓰려고 노력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차랑 이제 어떤 글을 쓰고 있을 때 가독성이라는 거는 아까 저기 이야기하셨지만 교수님들이 채점하는 방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목차 그리고 키워드가 들어갔냐에 맞춰서 채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셨던 학교생, 저희 스터디투터 재승님처럼 다음에는 여러분들 나와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